시간이 돼가지고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델이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잠시만요. 아, 아, 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델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학습의 종류가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손실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적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활성함수가 무엇인지, 얘네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될것 같다. 고양이야, 하고 저희가 다 알려줘야 돼. 그런 친구도 지리학습은 조금 어른스러운 친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아, 내가 알아서 걔랑 고양이 사진 보고 특징을 파악을 해서 내가 분류를 해볼게 라는 친구가 될 수 있고, 자기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 부지도학습을 반반 섞어놓은 친구. 강학습은 그 모델이 어떤 결과값이 됐는데 정답이다. 그러면 칭찬해주고 틀렸으면 혼내는 약간 그러면 이제 사람도 칭찬받는 거야. 모델한테도 그런 걸 적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지도학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하는 건데 지도학습의 예로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회귀와 그리고 이제 분류, 강아지, 고양이 분류를 얘기했었죠. 이런 두 가지 정도 예시가 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오른쪽 위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관절 각도를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나오는 데 포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사람의 관절들을 데이터들 미리미리 여기 몇 번 제가 몇 번 관절 이거를 다 두고 학습을 시킨 후에 나온 결과는 그리고 왼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양이냐 개냐 분류하는 거가 맨 왼쪽 사진이고 근데 그 고양이인 건 알겠어 고양이인데 그 고양이가 어디 있어?까지 나오는 결과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여러 개 다 분류할 수 있는 내가 뭐 내도 내가 고양이도 친구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술도 있는데 얘는 이제 사진 한 장 자체가 개냐 고양이냐를 더 넘어가서
픽셀 단위로 얘가 어느 범주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픽셀 단위로 저 파란색 그런 거 보면 이 부분이 다 걔가 지금 수학으로 색칠해주는 이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은 사람 얼굴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나온 결과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거를 고등학교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 뭐 응용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겠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만 있으면 다음으로 일학습인데 정답을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가 알아서 한다고 했죠. 제가 컴퓨터가 알아서 특징들을 파악을 해서 비교를 해보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가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를 본데 예를 들어서 개랑 고양이 사진을 여러 개 찍고 알아서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특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앞에 K를 2라고 했다. 2 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공간 단위 컴퓨터가 두 갈래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개나 고양이나 할 수 있는 거고 뭐 K 값은 실험자가 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문화 측정도 많이 쓴다고 하는 뒤에 뭐 DB 스캔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넘어가고 차원 축소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하냐면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주는 데이터가 9천원짜리 데이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이 그거를 다 그래서 스트림이 막 한 100가지가 넘어가면은 그 모델이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차원을 축소시켜서 중요한 정보만 남겨주면은 좀 더 모델이 알아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 중에 PC나 리도 차원 학습 기술이 있고 기술이 논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두 개니까 이 정도를 넘어갔고요. 자기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반 합해는데 이제 데이터는 무조건 다다익선 딥러닝 하고 모델을 만들 때 데이터는 무조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답을 다 우리가 일일이 매겨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힘들겠죠, 그 작업 자체가. 그래서 이 정답을 만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 그런데 그러면 데이터가 많은데 조금만 정답을 알고 있고 그 나머지 정답을 모르는 데이터도 같이 사용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약간 이런 디버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정답 얼마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실제로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 말고 비슷한 다른 종류의 문제에 먼저 문제를 시키고 그걸 푸는 걸 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른 문제를 학습시킨 모델이 나오겠죠. 잘 만들어진 모델이 있을 텐데 그 모델의 파일을 적을 수가 있어요. 예, 저번 시간에 말했던 가중치나 평양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담겨있는 수에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내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고 그러면은 정확도가 뭐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미리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정답을 모르는 데이터가 있어서도 이제 정답을 뽑아내주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한번 다른 거에 학습을 시키고 그걸 파일을 가져와서 다른 데다가 그러니까 새로 만든 모델에다가 이 파일을 적용시켜준다. 이런 거를 약간 전이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학습한 놈에 머리를 떼다가 지우는 거죠. 강화학습은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신 분 있나요? 없어도 요즘 강아지 매체들에 많이 나오니까 강아지에 예를 들어서 훈련시킬 때 간식 주고 하잖아요. 손에서 손가락을 실수하고 다시 주면 좋아하는 계속 놀리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했을 때 부담을 주고 했을 때는 뭐를 하는 건데 오른쪽은 이제 구글에 리마인드에서 만든 벽돌기 게임 있죠. 이거를 강화학습으로 이제 아예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로 컴퓨터로 알아서 이 게임을 깨봐라. 처음에 보시다 보면은 공을 다 놓칠 거예요.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보다 잘하는
진짜 상황. 그러다 어느 순간 얻어 걸려서 종이 딱 맞았을 때 고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빨간 떨어지는 걸 맞춰야겠구나 라고 있었어. 두 시간 지났는데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정말 이런 게 강학습이라고 볼까요? 같은 느낌입니다. 학습의 전반적인 과정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저번에 이제 노드와 노드 사이에 엣지가 있고 그 엣지에다가 레딩시와 해양이 있어서 이것들을 계산해서 뭐 한파 알아서 계산해줘서 그 최적의 가능식을 찾아내면 그 모델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모델의 입력값을 주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만든 모델들을 입력값을 생각을 한 다음에 나온 예측값과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듣고 이 정답 간의 차이를 이제 보는 함수가 코스트 펑션, 로스 펑션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펑션의 값을 최소화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과 예측이 가까워진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과정이 입력 데이터가 들어와서 나가서 뒤에 공부하다가 처음 예측값을 딱 나타내겠죠. 그때는 아마 손실이 클 거예요. 모델이 습을 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제 그 손실값이 크니까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거기서 기출 거꾸로 과정을 이 선마다 계산했던 과정을 역산해서 돌아가면서 나중식을 한번 업데이트가 그래서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한 번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한 수백 번 돌리면은 점점점 문제들의 방식들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게 가까운 값으로 최적의 값으로 맞춰서 나가는 간단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알아야 될 단어들이 있어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학습 몇 번 했다를 이제 맨 앞으로 폭이라고. 그래서 총 F수다라는 거에 전체 데이터를 몇 번 학습시킬 거야.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거. 뭐 F 300으로 줄 거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분명히 하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총 200번을 이걸 했는데 제 모델은 35번째 학습을 하고 있어라는 의미로 말해요. 총 F수랑 그냥 F이랑은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한 번 볼 때 데이터를 몇 번씩 볼 거야. 전체를 다 데이터를 한 번 학습할 때 다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를 랜덤으로 풀어서 학습하고 그 다음 스텝도 랜덤으로 풀어서 학습하고 할 수도 있고 네, 러닝메이트는 얼마쯤 될 거냐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뒤에 얘기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지정해 줘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래서 아래에 또 예시가 있는데 초기 가중시값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파라미터가 될 수가 있고 모델 당연히 우리가 만드는 것과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로스 함수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로스는 달라질 수 있다. 품질 함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예로 설명을 드렸던 게 MSE라는 함수 기억나시나요? 5차 제곱의 합에서 로스만큼 나와서 그런 여러 가지 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파라미터라고 하고 이외에 나머지 값 웨이트랑 가중식들은 모델이 알아서 맞춘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파라미터라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저번 시간에 여기 일단 현실함수에 대해서 오늘 해볼 거예요. 로스 펑션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계속 설명했듯이 우리 모델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MSE 함수는 이제 예측평가과 실패값 사이의 차이의 제곱을 평균 뭐 이제 획이나 이제 숫자로 예측하는 데에서 가지고 사용되고 아래 있는 거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함수인데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지금 다 수식 나오니까 벌써 이론들이 안 들어지시는데 그냥 개념이니까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기시면 돼요. 이번에 이제 주로 분류 위해서 사용하는. 그럼 이제 손실함수가 최소를 찾아야 된다 했잖아요. 손실이 최소를 찾았어요. 여기에 MSE 함수를 집중하면 무언가의 제곱이에요. 이차함수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3차원으로 어쨌든 이런 뭐 내시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제일 최소입니다. 이게 유상함수라고 썼을 때 제일 최소입니다를 찾아야 된다. 이게 기억수다. 근데 이런 데 빠지면 안 되겠죠.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서의 최소값입니다. 이런 데 빠지지 않게 하는 거가 우리의 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MSE가 유상함수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점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간단한 문제를 하니까 이런 로스 펑션으로 MSE를 쓰는데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다뤄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펑션을 써야겠죠. 좀더 이상한 모양일 수 있죠. 여기서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찾냐? 그래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어쨌든 찾아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 로스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것에 도움을 주는 애가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얘는 그놈들이 다 다른 옵티마이저거든요.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서 지금 설명은 빨리 가고 설명을 느리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나온 옵티마이저는 그레디언트 샌드라는 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아까 말했던 MSC 함수를 떠올린다면 최소로 되려면 꼭정을 봐야죠. 처음 우리가 웨이트는 그냥 부작위로 이쪽에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로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가야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얘가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냐? 선택값에서 아까 말했던 이게 알파가 승률이에요. 이거는 중하고 일단 기울기 방향이 지금 인수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최소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양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는 기울기를 의미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점점 이동을 하다가 최소를 가면 잘했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건데 이 알파 승률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 한 번 갈 때 얼마큼 갈 건데 확승률이 크면 확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커버리면 여기서 앞에서 여기로 가버리고 그럼 또 같이 여기로 가버리고 그래서 최소값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가 확승률을 정의하는 게 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P의 문제점은 MSE 같은 이제 2차 함수꼴의 모양은 잘 찾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최소이기도 한데 최대이기도 해요. 함수는. 이런 점을 안장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는 잘 작동을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한번 학습할 때 모든 데이터를 잡습니다. 지금 배우신 입장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 한번 학습할 때 데이터가 몇 개일 줄 알고 많은 데이터를 다 보면 처음부터 파워로 계속 쓰게 되고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빨간색 동영이 이제 설명드릴 주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데 이제 주기랑 비슷한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제일 위에 모든 걸 다 파악하면서 최저점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제일 느린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시도를 하니까 너무 느리고 별거 있다.
부자료로 데이터를 하나씩만 뽑아볼까?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한 개만 보는 거야. 한 개의 데이터만 보기. 얘를 교수에다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꿔 돌렸다가 그 다음에 또가 돌려 하는 거 하나만 보고 빠르게 계산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그라디언트 디센트 과정이라고 치면은 얘는 치긴 하는데 그냥 그라디언트 디센트보다는 빠르게 무쌍수의 최저점을 향해 진짜 아까워 주시고. 근데 이제 SD들도 반드시 참수처럼 생겼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종이 그냥 이렇게 꼬부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점을 그냥 계속 누르는 이런 경우에는 내려가다가 와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회전 항상 중순간 뭐 이런 상속법을 비인각성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는 좀 잘 안 되는 게 아마 그래서 하나씩만 보니까 이런 너무 무겁도록 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생각하면 저는 좀 여러 개를 봤다 해서 나오게 미니 HS입니다. 네, 말 그대로 아까 엑시사이즈 한 번 학습을 할 때 몇 개를 그렇게 시켰거나 또 엑시사이즈라거나 이거 몇 개를 들고 내려간다. 어, 이 표정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함수의 최선을 찾아간다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산에 있어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의 제 아래 지점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산에서 그러면 이제 음, GD는 그 산의 모든 면적을 내가 다 돌아보고 원래 처음부터 일정을 지나서 올라가야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 산 다 그다음에 또 하는 거고 SGD는 눈앞에 딱 하나만 보고 여기로 가야겠다. 다음에 어디로 가지? 여기로 가야겠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미니렉시는 이제 제 앞에 좀 여러 개를 둔 다음에 여기가 속했는데 이렇게 또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느낌으로 좀. 그 다음에 모멘텀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 SGD가 아까 말했던 그런 학습권에서는 너무 진동을 하는 장점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전에 했던 방향, 이전에 갔던 이제 제 기억을 해놓고 그쪽 방향으로 좀 빠르게 가보자. 하는 것인데 음성의 느낌을 이용한 조티마이더라고. 그래서 훨씬 속도는 빠른데 얘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계속 가속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얘가 안 떨어지고 신나게 달려갈 때요. 그러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최저점을 오히려 찾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나브라는 신화인데, 네. 이전까지는 한 번 한 번 스텝이 통일한 발걸음만 있어요. 근데 이제 산이니까 가파른 곳에는 좀 조심조심 이렇게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주변의 지형을 보고 순간 그런 평지는 중앙에 따르고 하는데 얘의 단점은 예를 들어서 스키장처럼 엄청나게 가파른 한 발짝만 더 가면은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멈춰버리면 그러니까 너무 조심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학습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간 이제 더 움직이지 못하고 수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RNS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비율적이야. 이제 전에 봤던 유수한 여러 발자국이 있겠죠. 예전에 된 방향일수록은 덜 가고 최근에 가던 방향일수록은 좀더 많이 치고 자고 이러한 방식이고 아담은 이 RMS 프로그램 방식과 오멘텀이라는 방식을 합쳐서 사실상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담에서 발전된 오픈마인드가 이렇게 실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하게 되면 장수가 안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쨌든 옵티마이저 선택은 신경과학 수습과 흥미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합한 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여러분이 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AI 프로그래밍 할 거면 과제가 지워지는데 거기서도 우지성으로 안 하는 써봤는데 오히려 SG가 썼을 때 신뢰이 깊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중요한 문제에 한 거를 쓰는 게 중요하고 그럼 익숙한 거는 그냥 여러 가지 써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한 자리는 이제 활성화 방식입니다. 이제 수면상에서 데이터가 처리가 될 때 각 늘어낸 이제 입력부터 얘를 처리하고 그다음 늘어낸 진단하는 여기서 나왔던 것은 그 다음에 다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인공지능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를 결정해 주는 게 활성화입니다. 약간 진짜 다른 영향 시스템 데이터를 받아서 역시 다른 자본은 이런 그거 아니면 시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그런 시도를 보는 게 하다가 힘들어요. 그래서 Y라는 놈의 결과를 봤는데 이거 복수하는 거 있었지. 다른 C가 얘는 W라고 W를 쓰고 얘는 B라고 표시했어요. 그럼 Y는 1 곱하기 B 더하기 X1 곱하기 W만 더하기 X2 곱하기 W를 추가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에요. 그러면 이 확산된 이 y 값이 0보다 클 때만 나는 다음 누가는 것인가 하겠어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h랑 함수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럼 h에서 x가 그러면 1, 0보다 작으면 0, 1 값이 0 나는 넘기자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데이터가 복잡하니까 그 복잡한 패턴을 모델링 하는데 저번에 말했던 약간 엑스원 문제를 좀 떠올리셔도 좋고 비판 협상을 수혈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활성화하는 가 필요하다. 활성화하는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시그모이드 저 탄젠트 옆에 H 붙은 건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 밸류 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더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얘는 이제 비선형성을 추가를 시켜주기는 시켜주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보면은 함수가 0의 중심이지 않고 위에 써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완전 0에 써오고요. 그래서 제로 센터가 아니다 라는 문제는 있고 기울기가 소실될 수 있는 세츄레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제로 센터가 아니면 왜 문제냐? 그럼 뉴런들이 계속 다 양수의 값으로 치우쳐지겠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랑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즉 서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갈수록 기울기 값이 너무 확 없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열심히 사용했던 결과값이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기울기 소실의 문제가 있다. 그걸 벤싱 그레디언트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활성화하고요. 얘는 이제 앞에 그보다 어떤가요? 영 중심으로 왔죠. 근데 여전히 끝쪽은 기울기 소실이라고 합니다. 제로된 학교인데 세츄레이션은 불합격이라는 거고 제일 많이 이제 그래서 해결책으로 나온 함수가 룰루라는 함수입니다. 얘는 이제 0보다 작은 값은 무조건 0을 냈고 그리고 진호는 평등한데 그다음 내 자기 자신을 내면 저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계산 효율도 당연히 앞에 함수들보다 앞에 애들은 뭐가 시계가 됐을 수가 있는 얘는 그냥 자기 자신을 내는 것이 때문에 한 세츄레이션 있으니까 합격. 근데 제로 센터 퀴즈는 불합격이죠. 그냥 0 이하 값은 0으로 돼버리니까. 그래서 0 이하 값에서는 값을 찾을 수 없는 사인밸류라는 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특정하는 밸류들 비슷한 밸류들 많이 나왔고 뭐
셀로, 뭐, 오일로, 뭐, 익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전형이니까, 그러면, 정도면 끝납니다. 저는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대부분한테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마지막은 데이터 셋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저 데이터를 모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일단 뭐 개고양이 비교라고 해볼게. 사진도 100장, 고양이 사진 100장, 100장은 됐다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이제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과 테스트 셋으로 그 200장을 나눕니다. 밸리데이션을 안 쓸 수도 있는데 밸리데이션은 꼭 필요해요. 밸리데이션이 뭐냐면 요즘에도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트레이닝 때, 학습할 때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텔테 1대1을 할 수 있고 실제 1대1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실험하는 사람 마음은 관리되는 뭐냐 정치적 데이터베이스야.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의 실을 쓰고 이기는 정규 데이터셋가 또 싸우고 싶대. 이 정규 데이터셋은 학습하는 증강 과정에서 점등 데이터셋에 있는 걸로 모델을 한 번씩 캡처합니다.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 있는 거 말고 새로 보는, 처음 보는 문제를 쓰는 거잖아요. 그때 선생님 몇 프로가 나오는 문제를 우리 문제보고 모델을 잘 쓸 수 있는 문제를 pin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뭐냐면 로스 트레인 로스랑 밸리데이션 로스 이런 설명은 지금 어쨌든 그림인데 그랬는데요. 로스가 줄어들수록 좋다고 잖아요. 로스가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라서 이게 떨어지는 거는 좋은 사람. 근데 분명 파란색이 밸리데이션 로스인데 어, 아무래도 좀 그래서 헬렌 윌슨은 우리가 학습을 계속 시킬수록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0에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학습 데이터를 계속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뭐야 5학년 버튼 들어가시면 5학년 동안 책 하나만 본다고 생각을 그책안 보고도 배울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학습 데이터를 계속 보니까 우리 모델은 학습 데이터 셋에서는 딱 최고가 될 수밖에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학습 데이터를 쓰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를 테스트 해봤을 때 성능이 지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밸리데이션 로스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거는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만 너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현상으로 받아들이시. 그때 학습을 증명을 해야 최고의 성능을 내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 훈련 데이터셋에 너무 집중된 모델들을 오버부팅됐다라고 얘기를 됐다라고 표현하면 오히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마크로팝은 그냥 더 치면 될 거라서 뭐 다르지 않은 거지. 뭐 이렇게 X랑 O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훈련 데이터에는 너무 집중이 되면 완벽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랬을 때 처음 보는 데이터에서 이상한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를 저희 자동차를 피하는 게 또 인간 무슨 중요한 과제인데 어떻게 마이크로ソ프트를 감지할 수 있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데이터를 늘려주는 방법 그리고 종류와 드랍아웃이라는 게 있고 릴리스타라는 게 있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있고 파이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설정해 준 데이터 이거를 운영해 주는 이런 시스템에서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뭐냐 주로 이제 이미지를 그냥 다룰 건데 예를 들어서 앵무새를 학습을 시킨다고 해도 이거가 무슨 사진을 보고 나 앵무새인지 알지. 근데 저런 색깔, 빨간색 색깔은 앵무새만 있지 않겠죠. 다른 앵무새를 봤을 때 앵무새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증강을 시키냐 색깔을 일부러 바꿔주는 색깔을 섀도우도 바꾸고 뭐
밝기도 바꾸고, 아이 그레이스케일로 회색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럼 이런 자꾸만 학습을 하는 모델이 있다. 그러면 앵무새가 우리가 똑바로 찍을 수도 있는데, 한 기울어서 찍을 수도 있다. 그럼 기울어진 앵무새는 컴퓨터가 앵무새를 인식을 할까요? 못하는 걸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회전도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 사진의 일부분을 가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모델이 더 견고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늘려주는 방식이 데이터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다음에 레귤레이제이션은 약간 중요한데 얘는 복잡하니까 그래서 들리고 들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순진함수의 결과값에 적용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모델 대화도 안 해주니까 생각할 것 같고 들어가서 뭐냐 이전까지는 모든 퍼센트는 저 모델들을 다 썼다라고 보면 드라마우 비율을 예를 들어서 0.5도 우리가 실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각 층에서의 이런 중에 절반은 랜덤으로 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활성화 함수 값을 그 다음 물건을 분해하는 값을 내도 그냥 억지로 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무 학습 데이터에 오인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리 스탑은 아까 잠깐 말했는데 베리에이션 루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학습을 멈춰야 되잖아요. 베리에이션 루스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는 손실값이 커지고 올라가는 거고 처음 보는 데이터에 있어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되니까 멈춰야 돼.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술이나 특정 베이스를 하면서 베리에이션 루스가 실제로는 이렇게 이쁘게 써는 안 그려요. 실제로 그려보면은 막 진동하면서 떨어지다가 올라갔다가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베리에이션 로스가 펜 로스보다 베리에이션 로스가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5번 학습 되면은 학습을 멈추죠. 이것도 우리가 시간을 해보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웰리스탑을 적용을 하면 또 가장 답으로 나갈 수 있다. 케이블 크로스 밸리데이터 할 때 아까 프리한 데이터는 많을 수 있겠어요. 이제는 이 밸리데이션을 쓰는 이 사진도 너무 아까운 거. 우리가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아까 뭐 강아지 입장, 고양이 입장인데 이 정도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너무 적은 데이터셋을 뜨는데 검정 셋으로 쓰는 그 장수도 아까워서 트레인으로 넣고 싶은데 그러면은 테스트 셋으로 검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학습하는 중간에 3번씩 내비게이션 셋으로 내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훈련 셋과 검증 셋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한 번 훈련할 때는 이쪽 데이터 셋을 검증 셋을 쓰니까 사진이 모르겠지 지만 앞쪽에 글자나 이런 것만 했을 때는 검색을 쓰고 그 다음에 왼쪽에 글자나 쓰고 학습할 때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서 검정색과 빨간색을 모두 훈련을 할때 사용하는 때가 만약에 얘가 제이프로젝트 정도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학습 셋이 많아지니까 그거 진행할 확률도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파일을 치는데 이제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 값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랜덤으로 그냥 다 막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드 서치라는 거를 지정할 수도 있고, 뭐 베이지랑 오프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복잡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설명을 이런 이런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 뭐 승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바꿔보면서 합쳐도 하면 어떨 때는 더잘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더 오버팅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자기가 끝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로 시간 다들 이런 나아가시면
수업을 끝낼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나와주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